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소련의 공산정권 수립 과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스탈린의 지령을 토대로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가 한반도 문제를 소련이 바라는 조건대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자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탁 통치를 활용해서 좌우 연립 통일 정부를 수립하면 한반도 적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거쳐서 통일 정부의 행정권을 이양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소련에게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의 삿바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신탁 통치란 원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는데, 스탈린이 이걸 가로채서 가장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서방 제국주의 잔재인 식민지 해체에 활용하면 소련이 한몫 챙길 수 있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여기에 올라탄 거죠. 1943년 11월 미영중 3개국의 카이로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는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인듀 코스 독립시켜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인듀 코스란 신탁 통치를 거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탁 통치의 취지가 뭐냐 하면, 코리아는 스스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릴 자치 능력이 없으니까 미영 중소 4개국의 지도 감독 하에 5년간 인턴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 키워주겠다는 발상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소련이 신탁 통치 기간을 5년으로 제시를 했는데, 미국이 5년 후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미국이 10년간이나 남한에서 버티고 있으려는 그런 꿍꿍이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5년만 하자고 우긴 건데, 미국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코리아에서 신탁 통치에 대한 거센 저항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련의 당초 전략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탁 통치라는 게 한국은 자치 능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한 건데, 독립투사들이나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심지어 남로당의 박은영도 처음엔 반탁 입장을 취했다가 45년 12월 30일부터 46년 1월 2일까지 평양에 불려가서 스티코프와 김일성에게 추궁을 당한 이후에 찬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에서 남로당의 입지가 약화된 면은 있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신탁 통치 방안에 남한의 우익 진영이 결사 반대할 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번스 국무장관이 왜 소련의 술수에 놀아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미국 정부 내에서 신탁 통치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되고 확고한 정책으로 채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번스 장관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돌아온 후에 트루만 대통령한테 소련에 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질책까지 받았죠. 남북의 좌우가 찬탁 반탁으로 첨예하게 분열되고 온 나라가 이 문제로 뒤숭숭한 가운데 신탁 통치 실시와 임시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덕수궁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신탁 통치와 임시 통일정부 구성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3월 7일 날 스티코프가 임시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 스탈린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수상의 여운형, 부수상에는 박헌영, 김규식, 외상의 허헌, 내무상의 김일성, 교육상의 김두봉을 청구를 했는데 그 일주일 후인 3월 15일에 소련군 정치국은 김일성을 국방상에 최용근을 내무상으로 조정하는 그런 건의를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간판으로는 중도 좌파로 알려진 조선인민당 당수 여운형을 내세우고 남로당과 남한의 중도 좌파에는 계급만 높고 실권이 없는 자리를 배정을 하고 김일성과 최용근이 최종적으로 권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군과 경찰을 차지하도록 머리를 굴린 겁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공산당의 신념을 확실하게 반영한 구상이죠. 여운형은 1920년대에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중국 공산당에도 가입한 적이 있는 인물인데 미 군정도 여운형과 김규식을 주축으로 하는 좌우 연립 통일정부 구성을 추진을 했었죠. 미소 양국이 같은 사람을 좌우 합작의 간판 인물로 여겼다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여운형은 46년, 47년 사이에 5번이나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났는데 47년 7월에 암살을 당했죠. 스티코프와 소련군 정치국의 건의에 대한 스탈린의 지령은 3월 16일 날 내려왔는데 구체적 인선에 대한 지침은 없고 좌익 정당에 배분할 강요의 비율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취할 입장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겁니다. 지령의 핵심 내용은 첫째, 반동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참여를 허용하지 말 것. 둘째, 북로당 40%, 남로당 30%, 좌익 중심의 통일정부 구성에 찬성하는 남한의 여타 정당의 30%를 배분할 것. 셋째, 모든 지방 권력은 인민위원회로 이관할 것. 넷째, 38선은 통일 임시정부가 가동할 때까지 존속시키고 47년 말 48년 초까지는 왜군 철수를 완료토록 할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지령대로 1차 공동위에서 소련 측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임시정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공동위는 한 달 반 동안 입실험만 계속하다가 결렬되고 말았죠. 1년 후 1947년 5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차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은 소련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2차 공동위원회에 대한 스탈린의 지령은 5월 20일 정치국 결정 78호로 스티코프 수석대표에게 하달되었는데 통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공산계열의 몫을 70%에서 75%로 올렸습니다. 남북 간의 강요의 몫을 각각 절반씩 나누되 남한 몫의 절반은 남로당의 몫으로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차 공동위 때보다 김일성의 지분을 40에서 50%로 늘리고 남로당과 남한 중도 좌파의 몫을 각각 30%에서 25%로 줄였습니다. 2차 공동위원회도 시작부터 결렬이 예고된 것이었죠. 소련의 요구가 너무 황당하기도 했지만은 미국도 소련이 동구를 공산화하는 수법을 보고 이게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략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미소 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상호 불신도 날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미 군정이 공동위를 통해서 한국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팔아먹으려 한다고 하지 중장을 맹공격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빨리 손 틀고 나갈 궁리만 하던 미국이 선택한 길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반대로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총선을 실시하는 게 불가능하면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이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실시해서 단독정부를 구성한다는 그런 보관을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47년 9월 10일에 유엔 총회 회부를 발표를 했고 11월 14일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총회 결의를 채택을 했죠. 예상대로 소련이 유엔 임시위원회에 북한 진입을 봉쇄하자 유엔 임시위원회는 48년 2월 26일에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50총선을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김일성은 50총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남로당을 통해서 총파업부터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같은 무장봉기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총선 보이콧 투쟁을 벌이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김구, 김규식 등 지도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남북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 연석회의를 앞두고 4월 12일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정책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소련 지도부가 마쿠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조정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탈린의 지령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유엔 총회와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의 불법적 결정에 항의하고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에 즉각 철수를 요구할 것. 둘째가 모든 인민들에게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과 독립을 가로막는 단독 총선을 보이콧하도록 촉구할 것. 셋째가 남북에서 왜군을 철수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환영하고 왜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할 것. 네 번째가 왜군 철수 이후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 총선을 실시할 것을 고집할 것. 다섯 번째가 연석회의 명의로 미소 양국에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 여섯 번째가 왜군 철수 이후 총선을 통해서 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는 연석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남북대표로 구성된 임시정부가 한반도의 행정을 담당토록 할 것. 일곱 번째가 임시정부의 주 임무는 통일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는 것.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령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한반도 분단의 주범으로 각인을 시키고 소련을 통일의 옹호자로 부각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미군 철수를 통해서 적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거죠. 소련은 정치 외교적 공작만으로 친소 좌파 통일정부 수립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북한에 미리 조선노동당 단독정부를 세워놓고 점령 초기부터 인민군 창설에 착수를 하고 대규모의 병력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1948년 2월 인민군을 정식으로 창설하기 1년 전인 47년에 김일성은 소련이 제공한 T-34 탱크로 제115 전차 여단을 창설을 했습니다. 미군만 철수하면 무력으로 통일할 만반의 준비를 이미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103회 영상에서부터 제기한 화두입니다마는 소련의 이런 치밀한 한반도 적화 통일 전략 속에서 무엇이 우리 민족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최선의 선택은 당연히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세우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덜 나쁜 것과 가장 나쁜 것 가운데 선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된 세계 최악의 공산 독재 국가에서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분단의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한반도 인구의 3분의 2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덜 나쁜 선택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운형, 김구, 김규식 같은 분들이 원하는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더라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학적 역사인식에 매몰되면 해방정국의 큰 그림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의 불씨를 살린 것을 소련과 북한의 논리대로 분단의 원형으로 친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오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70년이 넘도록 이걸 부끄럽게 여기고 건국 대통령을 욕보일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